제 5과예요. 배우가 목표 세우기. 지금 우리가 이거 텍스트로 잡고 있는 책이 이건 뭐더라?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무슨 셀리그만, 피터 셀리그만인가? 이런 거가 있지. 이 사람이 제시한 행복이 이르는 10가지 길, 이걸 이제 각 챕터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죠. 그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이제 비판적으로 한번 실험도 해보고 하는 건데, 내가 사람들한테 감사하게 숙제를 했지만, 내 말의 거리가 어떤 건지, 그때 내 나눠준 노트 가지고 사셨어요. 노트, 감사 노트 내 준 거 있잖아. 띵강구 사람 한 거 또 있어. 숙제 해왔나? 뭐라고? 지랄하고. 야, 아니 거의 반도 회수가 안 됐고, 그 회수된 반도 내가 채점을 해보니까 숙제를 감사할 게 그리 없다는데 내 구간에 가끔 이제 뭐 신랑한테 감사하다 뭐 이런 분도 그렇고, 사실은 그 인생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너무 어려운 숙제를 낸 것 같아요. 오늘은요, 그 행복에 이르려면 5번째 시간인데, 자, 첫 번째 시간이 뭐였어요? 행복에 대해서 다시 정의할 것. 내가 전에 지난날 이게 행복일 거야, 또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각자 나름대로 행복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었죠. 그 나름대로의 행복의 정의가 나를 그다지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빨리 이제 더듬기 전에 행복에 대한 정의를 확 바꿔야 돼요. 저처럼 개피 보고 나서 다시 생각하면 이제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완전히 막 큰 고생을 하고 나서야, 그러고 나서도 뭐 제 스스로 행복에 대한 정의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들 이제 좀 더 훨씬 지혜롭고 젊고 똑똑하니까 행복 일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행복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고, 두 번째가 뭐였죠? 그 행복의 새로운 정의에 입각해서 내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이 관점 바꾸기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이 틀의 이름을 심리학에서 프레임이라고 하지만 보통 사회과학에서는 세계관, 가치관 뭐 이렇게 부르죠. 이 정수기로 말하면 필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바깥의 사물이나 현상,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필터를 통해서 거르는 거죠. 필터. 이걸 이제 독서교육에서는 배경지식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새로운 수업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선생님의 강의를 나만의 필터를, 나만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해서 걸러서
내가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이제 다 그 필터가 있는 거죠. 프레임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흔히 착각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35년 동안 또는 40년 동안 살면서 장착한 이 나만의 틀, 생각, 이걸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자기를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엄마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35년 동안 살면서 획득한 나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사실은 나가 아니고 나의 틀이죠, 틀. 나의 프레임인데, 이걸 나라고 오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이 프레임 틀을 내가 버리거나 바꾸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여기서 이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프레임은 나가 아니다.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엄마들이 경험한 것은 사실과는 좀 다를 수 있다. 이걸 꼭 알 필요가 있어요. 어릴 때 내가 배운 지식도 마찬가지죠. 사실과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번에 제가 우리 형 강의를 하나 제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놨는데 본 사람 손들 봐. 아무도 안 봤어. 대단하다. 그 명강의를. 이럴 수가 있다. 비극이네, 비극. 내 카카오 스토리를 아무도 안 본다고 그랬어. 내 혼자 좋아가지고 미친놈처럼 올리는 거지. 이 우리 형이에요. 이제 의대생들의 조그만 모임이 있는데, 거기 이제 가서 이제 한 강의인데, 유튜브에 올라있는 거 내가 링크한 거야. 내 카카오스에 올렸는데, 네가 뭐라고 올렸는데 안 보네.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네. 근데 왜 우리 형 이야기를 꺼내는 거 아니죠? 이 강의를 내가 열심히 들었거든. 들으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또 내 팔아먹더만 자기한테 뭐 이런 참 기가 막힌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래가 막 또 내 그 옛날 생각도 나고 막 이래 울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여기 보면요 어떤 이야기 나오는가 하면 제가 결혼하게 된 이야기 나와요. 이제 제가 그 당시 이제 운동권이어서 우리 처가에서 이제 결혼 안 시키려고 했거든요. 말갱이도 뭐 이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급하게 내가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잖아요. 보험회사 다니면 양복 입고 다니니까 제가 집에서 보기에는 이웃 제가 그 시골 마을을 보기에 그래도 사이가 뭐 양복을 입고 다녀야지 이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보험회사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가 하면 하루는 동네 당구장에 당구를 치다가 그 당구장에 가면 매일 신문 받아보거든. 매일 신문에 15,000원 주면 한 줄짜리 광고 나요. 구인 구직 광고. 그래서 알아? 엄마가 젊은 건 모르지. 요즘은 다 뭐 리쿠트나 뭐 인터넷으로 다 뭐 이렇게 구인 구직 하잖아요. 옛날에 이제 신문에 한 줄짜리 광고를 내거든. 당구장에서 당구 치다가 그 구인 구직 광고를 심심해서 훑어보다가 내가 보고 바로 그 시내 중앙파출소에 가면 그 경일투자 빌딩이라고 요즘은 뭐 큰 빌딩들이 많이 생겼지만 삼성생명도 생기고 했지만 그 전에는 그게 제일 높은 빌딩이었죠. 8층인가 10층인가 거기 쫓아가가지고 이제 내가 한국생명 영업사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자, 근데 이 강의에서 우리 형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볼 때는 자기 동생이 있는데 장가도 못 가고 있어가지고 형수가 5번, 4번, 8번으로 알아본 끝에 시동생을 보험회사에 취직시켰다. 이렇게. 너무 틀림이 없잖아. 그렇다고 우리 형이 뭐 머리가 나쁘지 그것도 아니죠. 똑똑한 양반이 이렇게 한 사실에 대한 기억이 서로 다르더라. 이런 일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기억 또는 내 상처, 내가 어릴 때 배운 지식
이런 것에 여전히 매여 있으면 내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없죠. 내가 행복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이걸 바로 찾을 수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행복에 관해서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프레임을 이 프레임은 나가 아니다. 나는요 그냥 그릇일 뿐이죠. 그런데 프레임은 이 그릇 안에 담긴 그 무엇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인생을 사람을 흙이라 하죠. 흙으로 지었다고 하잖아요. 자, 내가 인생이 흙이라면 그래? 내게 드는 프레임은 뿌려진 어떤 것이죠. 그 나 자체가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 난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나하고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배척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결단이기도 하고요. 참 안타까운 게 내가 지난주에 내가 강의를 3번 들은 엄마가 막 폭우가 쏟아지는 날 남편 좀 만나달라 해가지고 남편보다 니 같은 분들 만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만났다 했죠. 우리 집 앞에 우리 아파트 가면 그 뭐지? 커피숍 띠아모인데 내가 주로 거기서 만나거든. 그래가지고 뭐 너무 좋아가지고 뭐 돌아갔다. 근데 지난주 강의 때 말씀드렸죠. 막 너무 행복해하고 막 좋아하니까 저도 기분 좋고 뭐. 우리 저 모기 겨울 연마 카스에 막 댓글도 남겨가지고 화요일날 심으면 어디서 해요? 하고 막 묻기도 하고 거기 갈게요? 하고 막 자기 속으로는 막 내가 뭐 우리 교회 나오는 소리도 아닌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 때려치고 우리 교회 옮기려고 생각하고 저를 뭐 자기 인생의 뭐 스승으로 여긴다 하고 이 카디만은 갑자기 네이버 검색 딱 해보더니 엄마야 하면서 이틀 후가 새벽에 똑같은 이만큼 와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실현통보를 받아, 실현통보. 실현통보를 받았다고 내가. 그렇게 좋게 생각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선생님 다니는 교회가 뭐 이상한 교회라고 사람들이 카드에 욕하면서. 아이고,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그 엄마가 34인가 35인가 이래요. 그러니까 약 35년 동안 살면서 어릴 때 이제 자기 교회를 다녔겠죠. 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이런저런 지식이나 배경 지식이나 생각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거죠. 어릴 때 배운 어떤 것과 다르니까. 뭐 저도 그랬지만, 저도 사실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게 된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아주 좋은 나라다. 왜 성경에 나온 게 이스라엘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고요. 반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랍 국가들은 완전 나쁜 놈들이다. 악마다. 뿔났을 거야. 나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내가 대학 딱 들어가서 딱 내가 정치학과 나왔잖아요. 세계 정치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그 배경 지식이 사실은 정말 많이 왜곡된 거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 아랍 애들은 막 부시가 말한 것처럼 막 악에 죽이고 나쁜 놈이고 막 이스라엘은 천사나라고 막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딱 대학 들어가서 그게 확 깨졌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의 발단은 2000년 동안이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떠나 살던 이스라엘이 미국계 유태인들은 미국이 이제 세계 권력을 좌지우지하니까 미국계 유태인들은 이제 미국 정치에 도움을 받아서 갑자기 막 2000년 만에 팔레스타인으로 강제로 들어온 거죠. 성경대로 그 자기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에 살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한쪽으로 몰고 뭐 항거하니까 막 총 쏘고 폭탄 투기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땅을 차지해버렸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난민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중동 문제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팔레스타인 난민.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억울하니까 자기들만의 조직을 만들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라고 해요. PLO. 그래서 자치정부를 세우고 이스라엘에 저항하고 그때부터 이제 중동 지방에 맨날 6.1 전쟁, 뭐 7.1 전쟁,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거 참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전에 알던 것이 반드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좀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은 나가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왜곡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 형제 사이에 있었던 일들도 내가 이 한 가지 예만 들었지만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어린이 서점에서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책이 있어요. 나는 그때 11살이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초등 5학년에 중학생 읽는 책인데 그 달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유명한 소설가 형기른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제주도 출신이죠. 제주도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사가 제주도 4.3 항쟁이라는 게 있어요. 1943년인가 44년인가 있었던 미군과 그죠? 국방부인가? 우리나라 군대가 제주도를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그 적대 세력을 이제 토벌하는 이런 내용이죠. 4.3 항쟁 이렇게 불러요. 그때 현기른 선생이 11살이에요. 11살의 눈으로 제주도에서 나왔던 이 4.3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을 11살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소설의 제목도 아주 솔직하게 나는 그때 11살이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물, 내가 받은 상처나 기억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내 나이 수준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상처도 있고 이럴 수 트라우마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엄마 입장에서 보면 또는 아빠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를 수 있다.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만 마시고 와서 막 행패 부렸다 이런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좋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속상하고 상처받고 했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인생을 딱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면 아버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성숙해가는 거예요. 제가 매 학기 강의 끝날 때마다 엄마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를 버리시지만 않으시면 내가 행복하게 사는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아줌마는 그 말 못 들었나 봐. 3번밖에 안 와가지고 아이고 너무 안타까워요. 완전히 고민 많이 했겠지. 새벽 2시 반에 카톡 보냈으니까 그것도 길게 자기로서 막 굉장히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고 남편도 강의에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데 남편이 거짓말해서 안 온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쩌고 그래서 내가 그날 하루 종일 우울해가지고 우울증거렸어. 여러분 차인 기분 다 알죠? 꼭 그거하고 비슷하게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저를 버리지 않고 꾸준히 나와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네. 세상 속에 고맙고 얘야 그냥 안 나왔다 이렇게 가끔씩 다시 나와도 괜찮은데 그 두 번째 그래서 관점 바꾸겠죠. 관점. 그 관점이라는 것은 나가 아니고 내가 장착한 것이다. 사회적 영향을 받으면서 내게 와서 형성된 거죠. 그게 내 자신은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유연해지죠. 아이들에 대한 태도, 타인에 대한 시각 이런 게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감사하기. 관점을 바꾸고 나면 비로소 감사할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 거죠. 감사는 뭐 행복에 대한 일반적 정의도 지금 감사도 마찬가지로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감사할 만하면 감사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외부적 환경이나 조건이 그대로 있더라도
내 관점이 딱 바뀌면 감사할 것 특성이에요. 그 일상이 감사가 되는 거죠. 이것도 엄마들이 꼭 기억해야죠. 나는 감사할 게 없어. 이건 내 관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 반대로 내가 이런저런 걸 다 뜯어 고쳐가지고 내가 감사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감사하기도 전에 미쳐 내가 늙어서 죽죠. 그게 아니라 관점을 딱 바꿔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를 들면 아이를 바라볼 때 옆치나 옆집 아이하고 우리 아이를 이렇게 같이 바라보면 감사할 게 없다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 아이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보면 늘 잘하고 있고 이렇죠. 그래서 감사할 게 많고 고맙고 이렇죠. 감사하게 하고 비교하지 않기, 네 번째가 비교하지 않기였는데 비교하지 않기는 사실은 막 불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든 이제 행불행의 근원은 비교에서 온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자꾸 비교하는 기제가 작동하죠. 우리 안에서. 이것도 참 큰일인데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틀의 문제죠. 틀의 문제. 비교도 우리 안에서 장착된 어떤 것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포괄적으로는 성경에서는 선악과 이렇게 말한다 했죠. 오늘은 다섯 번째가 목표 세우기예요. 유명한 책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목사가 쓴 책인데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베스트셀러인데 어떤 내 강의를 듣던 어떤 엄마의 남편이 저한테 이 책을 선물을 하기도 하던데 누구 교회하고 비슷하다 하고 누구 목사님하고 비슷하니까 하면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 근데 받아서 읽어보진 않았는데 설마 뭐 비슷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이거 유머 베스트셀러의 목적이 있거든요. 보니까 엄마들도요, 그냥 주부로서 맨날 남편과 아이만 쳐다보고 살면 굉장히 힘들죠. 어둡고 막 불행하고 이렇다가 어느 날 엄마들이 자기 시간을 이제 확보하고 막 열심히 뭐 배우러 다니고 이럴 때 엄마들이 막 활력이 넘치더라. 뭐 별거 아닌데도 작은 목표가 생긴 거죠. 우리 저 건일이 엄마 보니까 건일이 엄마 갔나? 저 있네. 어느 날 갑자기 시험만에 안 오고 뭐 직업훈련에 등록해가지고 뭐 배웠지? 미식. 그래. 미식을 배우러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영 못 볼 줄 알았는데 다행히 미식이 다 끝나고 이제 이렇게 다시 보는데 보니까 막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막 가방 주문대가 막 만들고 막 그러니까 막 활력이 막 넘치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엄마들도 보니까 엘리 배우님 우리 아파트 앞에 뭐지 춤추는 데가 있는데 춤추러 가요. 춤 배우러. 우리 엘리 배우님이라고 우리 아파트 아줌마도 보니까 K-팝 댄스 배우러 다니는데 내 동영상도 봤잖아. 5명 추는데 보니까 우리가 보셨지? 강의 들었던 엄마가 3명 딱 서있더라. 내가 짓이 동영상 봤잖아. 방송 댄스가 가장 방송 댄스. 그 전에도 보셨지? 1, 2기 중에도 수성구에 사는 사람들 방송 댄스 애들하고 같이 가서 하고 하더라고. 요즘 말하는 K-팝 댄스라고 하고. 토요일날 하는 이제 끝났죠? 댄스 나이인가? 거기 보니까 한 장르로 방송 댄스를 인정하되 발레, 현대무용, 그 다음에 스트릿 댄스, 스트릿 댄스도 여러 종류죠. 거기다 방송 댄스 이래가지고 각 분야의 춤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취미생활 또는 뭘 배우러 다니고 막 이러면서도 엄마들이 막 나만의 시간이 생겼다 하면서 활력을 느끼고 은영 씨도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일하러 다니지만 얼굴이 확 밝아져가지고 일하지 다니기 전하고 많이 바뀌었지. 처음 강의 들어왔는데 되게 어둡고 우울했거든. 그래가지고 다 옆에서 다 캤잖아. 은영씨가 심화번 가야 될 사람이라 추천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일하러 가더니만 그 다음 얼굴이 확 밝아졌어.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 남편 일찍 퇴근하나 여기 마음 메어가지고 막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속상하죠. 왜? 내 원대로 잘 안 되니까 상대가. 근데 이제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작은 것이라도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훨씬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근원적인 것은 해결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이게 상당한 거죠. 그래서 엄마들 보면 애들 이제 대학 다 보내놓고 나면 우울증 온다 했죠. 빈둥지 중을 찾아오고 그래서 그러면 정신과 상담하면 취미생활 해보라고. 뭘 배우러 다니는지 골프를 치는지 뭐 퀼트를 하든지 뭐 이런 거 하라고 해요. 일반 몇 가지 떠드나 이제. 오늘 진짜 적응하기 힘들어요. 아까 저 밑에 막 쪼글로 앉아가 떠드는 것만 갔어? 아니 이름 뭐지? 지원씨. 작년 봄 어느 날인가? 나한테 커피 한잔 하재. 지원씨가. 우리 강의를 작년에 들었죠. 원래는 안 나왔고. 그래가 또 띠하면서 만났잖아. 그 갑자기 하는 말이 선생님 강의를 책으로 내고 싶다. 그 당시에 출판사 설립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일인 출판사. 여성이 창업하고 뭐 이런 또 지원하는 거 이런 거 있더라고. 동구에 가면 메트로폴리스 근처에 뭐 여성 창업 지원센터가 이런 게 있어요. 정부에서. 거기 이제 입주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출판사죠. 그 선생님 책을 제일 자기 출판사의 첫 작품으로 내고 싶다. 잘 되면 3권까지는 낼 수 있겠다 하면서. 청사진을 제시해가지고. 저는 뭐, 속으로는, 아유, 무슨 제 강의를 책까지 읽으면서. 근데 좋게 봐주시니까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 원고 작업하겠다고 작년 봄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책 낼 강의가 아니라고 생각됐는지 소식이 끊겼어. 그리고 오늘 들으니까 제 강의를 책으로 안 내고 웨딩 잡지를 창간한다. 그래서 저 보셨죠? 저 입구에 웨딩 잡지 있잖아요. 9월 거 창간됐죠. 오늘 10월로 갖다 주고 왔네. 이거 다 결혼했는데 이거 갖다 놓은 거. 재혼할 때 쓸란가. 하여튼 화전체에서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강의하니까 별 재밌는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이 에피소드를 모아가 책 내면 되겠다. 거기 책에 보면 제일 처음 들어가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월트 디즈니죠. 디즈니 왕국 이렇게도 말하고. 저도 옛날에는 이 월트 디즈니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는데 너무 상업적이다 이렇게 해서. 근데 하여튼 이 디즈니 세대로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어렸죠. 어릴 때부터 자랄 때마다 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근데요, 이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왕국을 건설한 이 월트 디즈니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이 성취? 없죠? 디즈니월드 가본 사람? 없지? 디즈니랜드는? 없어?
저기 플로리다에 가면, 미국 플로리다에 가면 내가 마치 가본 것처럼 디즈니 월드가 있잖아요. 한 달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데 다리 아프도록 한 달 돌아다녀야 그 디즈니 월드를 다 훑어볼 수 있네. 그게 얼마겠어요? 도쿄에도 뭐 있다네? 이따 했죠. 디즈니랜드. 근데 이 양반이 어려울 때, 청년 때, 이제, 그, 막, 창고 비슷한 곳에 살았대. 꿈을 꾸면서. 근데 그 창고에 생쥐가 한 마리 돌아다녔다잖아요. 그 자기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 생쥐하고 친구가 됐대. 그러니까 생쥐한테 이름도 붙여주고 이랬다네. 그 생쥐에서 영감을 얻은 거죠. 이거 그려놨잖아요. 이 사람인데. 지금 칠판에다 생쥐 한 마리 그려놨죠. 그 생쥐를 이제 캐릭터화해서 생쥐 이름이 뭐지? 네, 미키마우스.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히트를 치면서 이제 큰 업적을 이뤘다고. 취지는 뭔가 하면 이분이 이룬 그 놀라운 성취 이게 아니고요. 그 포기하지 않고 어떤 노력하는 목표를 세운 거죠. 그래서 목표를 꿈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그 꿈과 관련해서 유명한 말도 많이 있죠. 꿈꾸지 않는 자는 못 져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성취 이게 아니라 성취는 이제 사람 능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나은 삶을 위한 꿈 이런 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취지죠. 그래서 이런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또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추수한다, 얻는다 뭐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책의 도입부가 이 월트 디즈니네요. 근데 왜 이 책은 자꾸 이 놀라운 성공을 한 사람들만 자꾸 등장시키는 건가? 그래서 약간 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잘 안 들려요. 예, 예. 예, 예. 아, 이마트 월배점요? 예. 예, 예. 12월 16일요. 지금은 가능한데 혹시 제가 미국 출장 가도 돼요? 지금은 가능해요. 아직 확정이 안 돼요. 일단 약속하고 제가 가게 되면 다시 전화 드리면 안 돼요. 안 갈 확률이 높아요. 네, 네. 문자로 좀 주세요. 문자로. 공진 씨예요. 아, 다른 부서구나. 예, 예, 그렇게 하죠. 문자로 좀 주세요. 문자로 고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학부모 역량개발센터에서 전화 왔잖아요. 찾아가는 학부모예요. 하면서 월마트 이마트 월배점에서 그걸 간다네. 진짜 해요? 이마트 월배점 어디야? 그 우리 밥 먹는 데 거기잖아. 먹거리 골목인데요. 진천 먹거리 골목인데. 아이 특성에 맞는 영어 공부 시작하기. 그러니까 점수는 영어 공부 기초만 이야기해주면 되잖아. 그죠? 준비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목표란 말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꿈. 근데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요, 이 목표를 세울 때, 다른 말로 하면 꿈을 가질 때, 꿈을 꿀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물질적인 목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세우면 오히려 그 목표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질 때. 저도 평소에 이야기했지만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예를 들면 돈을 얼마만큼 버는 꿈 이런 거 있죠. 또는 아파트 평수 얼마나 넓히는 꿈, 뭐 아이의 성적이 뭐 몇 등 하는 꿈 이런 것은 대부분 그 인생을 오히려 불행하게 한대요. 이런 걸 보고 외재적 목표 이렇게 말하죠. 물질적 목표, 물질주의. 물질주의가 좀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물질 만능주의, 또는 제가 이 그리스 철학에서 빌려서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물신주의를 이제 그리스로 만모니즘 이렇게 불려요. 만몬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어떤 상징적인 동물인데 물질을 신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 이게 물신주의죠. 처음에는 이제 물질은 중요한 거야 다 이렇게 생각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질이 없으면 좀 불편하죠.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면 사람이 옹색해지고요. 나눌 수 없게 되고 이렇죠. 돈은 은행에 있을 때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게 아니고 쓸 때 그 돈의 가치가 발휘되는 거거든요. 사용할 때. 그러니까 뭐 아무리 돈이 많이 찍혀 있어도 통장에 소용이 없고요. 아파트 예를 들면 수십억짜리 아파트 살아도 수십억이 그냥 아파트에 잠겨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이러면서도 막상 보면 돈 없다고 막 징징 물어요.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 유동성의 위기 이렇게 말하죠. 움직일 수 있는 자본은 한정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인 것들을 목표로 삼으면 목표가 행복을 이끄는다고 했는데, 근데 이런 외재적인 목표, 물질적인 목표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오히려 행복에 방해가 된다 이런 거죠. 이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봐도 알 수 있고, 저는 뭐 여기서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세울 때 그렇게 세우면 안 된다고. 대부분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교육하고 목표를 가져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목표가 대부분 뭔가 하면요, 어떤 직업, 아이들한테, 엄마들은 이제 뭐 이미 결혼하고 전업주부가 되고 대부분 이래서 이제 그런 목표를 잘 안 가지지만 아이들한테 어떤 직업을 자꾸 목표로 삼게 해요.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어제 내가 참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 제가 지면동에서 심화반 하잖아요. 성경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딸이 하나 왔어. 어제 개교 기념일이라고. 고3짜리 딸이. 얘는 이제 엄마가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강의도 듣고 뭐 성경 모임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신뢰가 생겨가지고, 엄마는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데 애들은 교회를 나와요. 하나는 고3이고 둘째는 중2인데 어제 고3 아이가 이제 개교 기념이라고 엄마 성경 모임 하는데 왔어.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들었죠. 듣고 나서 이제 돌아가면서 소감 이야기할 때 제가 얘 고3짜리 보면 니도 한마디 해봐라 했거든.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막 울면서, 지금 고3인데 수능 공부를 하나도 안 하거든. 공부 습관이 안 잡혀가지고 어릴 때 이제 그 초등 저학년 때 엄마가 이제 너무 이제 밀어붙이고 이렇게, 엄마가 그 당시에는 자기 틀이 너무 강하고 이래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막 그 동네에서 유명한 소문난 아이였죠. 뭐든지 잘하는 아이.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아이들은 얼마 못 가거든요. 물론 엄마도 잘 모르고 몰라서 그랬죠. 자기로서 최선을 다한 것인데 자기 틀을 이제 바꿀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이렇게 발표 잘하고 쾌활하고 뭐 이런 나이였어요. 주목받고 이런 나이였는데 이제 갈수록 공부하는 멀어졌죠. 습관이 잘 안 잡히고. 성격 참 밝고 좋은데. 지금은 이제
성적이 이제 이렇게 잘 나오지 않으니까 고3이잖아요. 수시에 원서를 쭉 내놨어요. 전부 수능과 상관없는 학교, 수능 최저 등급을 보지 않는 학교 이런 데 원서를 내놨어요. 어제 제 이야기를 딱 듣더니 제 말에 가장 다른 어른들보다 가장 정확하게 딱 화답을 한 거예요. 삼촌 말을 들으니까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위치를 이탈한 사람으로 딱 알아집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이런 걸 죄라고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배워왔죠. 근데 이 죄의 근원은, 어원은 뭔가 하면 그게 아니고, 죄라는 말의 어원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호소적한테 말씀드렸나? 그 고대 이제 로마 같은 데서요, 그 귀족들이 활쏘기 놀이를 많이 해요. 고대사에서 활쏘기 놀이를 하면, 요즘은 이제 올림픽 양궁 경기 같은 거 보면 망원경으로 몇 점 맞았는지 이렇게 봐요, 코치들이. 근데 그 당시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인을, 종을 그 관역 부분에 이제 딱 이렇게 숨어있게 했다가 귀족이 활을 딱 쏘잖아요. 쏘고 나면 쫓아가서 보는 거야. 보고 관역에 맞았는지 빗나갔는지를 보고, 관역에서 빗나갔을 때 붉은 깃발을 딱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외쳐요. 하마르티아 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 말인가봐.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죠. 반대로 관역에 명중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푸른 깃발을 들고 뭐라고 또 외치고 이렇게. 거기서 나온 말이죠. 죄라는 것이 원래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사람은 원래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저는 이제 우리 스승으로 배워서 아는데, 인생에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죄죠, 죄. 이걸 뭐 영어로 신이라고 그래요. 원죄. 기독교에서 교리적으로 원죄라고 그러고 원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것, 이걸 뭐 원죄라고 하죠. 근데 이 원죄의 내용이 이런 뜻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거죠. 근데 어제 그 꼬마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지 말로 딱 알아듣고, 학생의, 그죠? 학생이 해야 할 일, 목표, 이거 뭐예요? 성실하게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성실하게 공부하는 그 목표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인정을 딱 하더라고. 그런데 한마디 덧붙이기로 얘가, 그렇지만 삼촌, 저는 사람으로서, 인생으로서는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거라. 그러니까 박수 많이 받았다. 자기 인생으로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지금만 막 울고 감동받아가지고, 저도 애가 신기해가지고요. 막 그래, 니는 진짜 행복하게 잘 살겠다.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네가 성실하게 공부를 잘 하지 못했는데 그걸 내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대학 들어가서는 이제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제 자기 할 일을 잘 하면 니는 갈수록 더 행복해지겠구나, 이렇게 내가 하다. 이런 거죠. 근본적인 목표, 이런 것들이 물질적인 것이 되면요, 항상 이상하게 뭐 시끄럽고 꼬이고 뭐 있잖아요. 스스로도 자책이 되고, 이 꼬마도 자기가 공부는 안 해요, 지금. 안 하면서도 항상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야. 왜 친구들 다 수능 지금 보름 남았나? 앞두고 막 열심히 교실에서 막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마음이 공부가 안 잡히니까 그냥 대충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건 뭐 놀면서 맨날 게임이나 하고 막 아무 생각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들에 대해서. 근데 아이들은 나름대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자기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는 것 뿐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아이들 습관을 잘 잡아주고, 또 아이들이 목표를 제시할 때 잘 제시해야 되죠. 그 애들 판검사 이런 걸 목표로 한다, 뭐 의사 이런 걸 목표로 한다, 나쁜 게 아니지만, 그죠? 이건 물질적인 목표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애들한테 너무 부담되는 목표일 수도 있어요. 아빠가 의사니까 예를 들면 니도 의사 돼야지, 이런 목표는 참 좋은 것이고 일반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게 자기로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가, 넘사벽이라고 해서 넘사벽. 그리고 스트레스 불필요하게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목표를 세울 때
이제 지혜로워져야 되죠. 그래서 이 책에서 교과서에서 하는 말이 물질적인 목표, 외재적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오히려 내재적 목표를 세우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그 예도 막 드러나죠. 책 보면 여기 이 그림 오씨 글자 넣는 게 아니고 언제 하는 거 이것도 좀 지우고 위 그림은요 봉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요즘 말로 하면 뭐지? 이런 봉사를 뭐하노? 우리 급식소 가가지고 이제 노숙자들한테 급식하는 봉사 뭐 이런 거죠. 자원봉사 이런 거 하는 건데 내재적 동기를 목표로 삼으면 그 결과적으로 이런 주황색 원에 나오는 요소들이 막 증가한대요. 자, 근데 반대로 저 돈다발이네, 돈다발. 외재적 목표죠. 자, 이런 걸 목표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불안, 시기, 질투, 막 남들 막 잘 살고 막 이런 거 봐봐요. 막 괜히 기분 나쁘고 막 이렇죠. 안 그래요? 남들 막 좋은 집에 이사 가고 막 이러면 막 동서에 좋은 집 이사 가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솔직히 깨놓고 이런 게 이제 나도 같은 목표를 가졌으니까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부자에 대한 정의를 내가 세웠게 했잖아. 아까 행복에 대한 정의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저는 부자에 대한 정의를 돈이 많은 사람, 몇 억이 있는 사람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 카페 가면 10억 만들기는 카페 있다고 했죠. 하고 내하고 심화반에서 성경 모임하는 우리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구에서 유명한 부동산 재테크 뭐 유명한 거 승비? 왕비 재테크 칸 게 있더라고. 거기 막 몇백만 원 주고 그 왕비 아줌마한테 뭐 강의도 듣고 막 이러더라고. 우리 겸이 아빠도 그 강의 들었어. 그래. 목표를 그렇게 삼을 때 그런 막 길이 막 이렇게 가지고 막 이렇잖아요. 목표에 따라서 그 길이 정해지는 거니까. 근데 무슨 이야기 하다가 왕비 이야기 나왔지? 동서가 집단을 생각보다 있네. 그래. 부자에 대한 정의 이야기 하다가 있어. 내가 진짜 하려고 하는 말 안 듣고 전부 먹고. 부자에 대한 정의가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줄 알았잖아요. 난 우리 목사님한테 딱 다르게 부자에 대한 정의 나눠줄 것이 많은 사람. 이렇게 딱 다시 듣고 나니까 내 안에서 동의가 확 되더라고요.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옹색하죠. 대부분 이래요. 다 짜친데 돈 많은 사람들이 은행 빚지고 있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근데 진짜 부자는 그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부자라.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내가 딱 부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게 됐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진짜 내게 부자로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 책 읽다 보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있잖아요. 그 전 책 읽으면 나는 항상 무슨 생각이 나는가 우리 목사님 생각이 나요. 정말 자기 인생을 아낌없이 이제 저에게 또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 정의를 새롭게 하는 거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건 뭐 여러분들 다 해봐서 알 거라. 그러니까 목표를요 물질적 목표를 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한계가 자꾸 오죠. 안 그래요? 어느 정도는 뭐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남편들도요 직업이 회사원인 경우에 40 넘어가면 대부분 대기업 같은 쫓겨나요. 대기업은 가요 그냥 돈 월급 많이 주는 게 아니야. 그 후생복지 잘 돼 있고 이렇죠. 그 대신에 막 쥐어짜. 그러니까 대부분 쓰러진다니까 40 전으로. 아침 7시에 출근시키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그렇죠. 우리 교회 후배 중에 하나가 지금 일산에 사는 애가 있는데 LG건설을 다녀요. LG건설 본사가 어디 서울역 근처이니까 내가 그 일산에 내가 이제 강의하러 가거나 뭐 이렇게 순회를 가면 일산교회 가게 되면 항상 그 집에서 자고 이랬는데 얘 보니까 30대 후반이었는데 항상 새벽 6시 조금 넘으면 출근하더라. 그러니까 퇴근 언제 하는 줄 알아요? 술 마시고 회식하고 뭐 이러고 맨날 11시 12시 넘어서 들어와. 그리고 씻고 뭐
그냥 잠깐 자고 또 출근하고. 와. 그러더니 작년에 제가 미국 가 있는 사이에 내가 병이 나가지고 무슨 병이더라. 심장에 무슨 뭐 하여튼 뭐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지금은 뭐 골골골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져 있어. 그러니까 물질적 목표를 세우면 육신은 점점 늙어가니까 사회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영역이 점점 좁아지죠. 그러고 나면요 안 된다니까. 처음에 젊은 때는 능력이 있어도 하고 사업 같은 것도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예기치 않게 나는 성실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경영을 잘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외부적 환경이 확 바뀔 수 있어요. IMF 이런 게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잘 나가던 회사가 막 금방 망하기도 하고 이렇죠. 이런 게 전부 외부적인 것을 목표로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쫓기고 스트레스 같은 걸 받고. 저는 최근에 우리 목사님 만나고 나서 내가 거의 꿈을 안 꿨거든요. 그전에는 내가 항상 쫓기고 인생이 막 절박하니까 내가 꿈을 꿨다 하면 어떤 꿈을 꾼다고요? 옛날에 했죠. 내가 살인을 하는 거야. 살인을 해가지고 내가 어릴 때 살던 동네 비산동이니까 비산동에 이제 그 재래식 화장실에 시체를 근데 이제 수사망이 좁혀져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막 경찰들이 들이닥쳐. 아무리 찾아도 다른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찰들이 탐침이라는, 군대 가면 탐침이라는 거 있어요. 쥐레 찾는 건데 총 끝에다가 길다란 짝대기, 쇠막대기를 달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땅을 쑤시면서 이제 금속성의 쥐레를 찾아내는 이런 도구인데 이걸 탐침이라고 불러. 탐지하는 침이다 이거죠. 그래서 화장실에 탐침을 가지고 막 찌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각 직전에 내가 꿈을 깼다니까. 이 꿈을 계속 반복해서 꿨거든. 왠지 알아요? 내 삶이 쫓기니까 항상 불안하고 살아남아야 하니까 절박하고 막 이렇잖아요. 막 그러니까 너 불을 켜고 남들하고 싸워야 하고 막 이러니까 늘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34살 이후로 우리 목사님 만나고 이제 관점이 바뀌고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제 안에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꿈을 거의 안 꿨어요. 그러다가 요 며칠 전에 부동산 계약한다고 내가요. 우리 아파트 상대방 이제 집을 내놓은 사람하고 이제 만났잖아. 3억에 계약을 하기로 했어. 근데 내가 조금만 깎아도록 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그 부동산 그 명의는 아줌마인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없는 분인데 뭐 남자를 한 명 또 대동해가 왔어. 그러니까 같이 온 이 남자가 목소리를 막 높이면서 절대 못 깎아준다 하면서 왜 자꾸 우리를 치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막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막 고함을 지르면서. 그래서 내가 아이고 깨갱 해가지고 좀 울다가 조금만 그래도 좀 집을 등기부등본 띄고 2억 3천 얼마에 사가지고 지금 3억에 파니까 참 집 잘 사셔서 돈 많이 버셨네요. 좋은 기분으로 조금만 깎아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마음을 빡빡빡 찌르니까 제가 쫓아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그냥 하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금을 얼마를 걸까요? 하면서 내가 지금 돈이 내가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또 막 고함을 지르면서 10%를 거는 게 법에 정해져 있는데 하면서 우리도 그 계약금을 가지고 또 다른 집을 계약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또 고함 소리가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안 되겠네요. 하면서 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우리 부동산 아줌마 보면 우리 다른 집 찾아봅시다. 하면서. 그러니까 저 상대방 아니지 두 분이 벌떡 일어나가 갚으래. 그래서 결렬됐어. 그래가 나도 갈락하는데 또 부동산 아줌마가 확 붙잡는 거야. 우리 쪽 부동산 아줌마하고 저 하는 쪽 부동산 두 사람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두 아줌마가 막 나를 설득하면서 막내예요 하면서 막내 아닌데요 하니까 그래 잘 삐져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 아줌마한테 고식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계약금을 1,000만 원 더 올려서 하면 자기들이 저 사람들 설득해서 50만 원이라도 깎아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협상을 하는 거야. 내 생각에 이것들이 말을 맞춘 것 같아. 내가 많이 깎을 것 같으니까. 내가 300만 깎을 것 같거든. 그 사람들 간 것도 그러니까 쉬웠지, 쉬워. 그리고 부동산 아줌마들 고식해가지고 내가 가면 내가 계약금 2천만 줄 테니까 50만 깎자 이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내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놈의 불안 스트레스로 그 말다툼 이런 데 딱 노출되니까 금방 나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 중에 내가 불안한가 봐. 그날 밤에 자는데 내가 접촉사고를 했다니까.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내 차 백밀러를 부쉈어. 그래가지고 내 백밀러 억울해가지고 백밀러가 물어달라고 갔다가 상대방이 보니까 깡패인 거야. 그렇게 하다가 막 꿈을 깼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물질과 관련되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금방 영향을 미치고 불안해지고 꿈도 내일 진짜 꿈 안 꾸거든요. 근데 꿈 꾸고 그러니까 목표를 세울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세워야죠. 그 책에 나오죠. 나는 뭐 책대로 하자면 예를 들면 나는 1년에 몇 시간을 봉사하는 데 쓰겠다. 또는 나는 뭐 1년에 몇 번씩 헌혈을 하겠다. 뭐 이런 목표, 이런 거 있죠. 물론 그것이 뭐 근원적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저처럼, 이거, 아이들 영어 공부 시킬 때 한 초등학년 중학생 되면요, 영어 공부 시킬 때 아주 유익한 연설들 있죠. 전 세계에서 유명한 명연설, 랭킹 100 이런 게 있어요. 그 mp3 파일들이 있다니까. 그 중에서 랭킹 1위, 2위를 다툰 게 뭐예요? 이분의 연설이에요. 마틴 루터 킹이라고 들어봤어요? 미국 유명한 흑인 인권운동 지도자였죠. 나중에 1960년대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이분이 한 유명한 연설, 이 연설의 제목이 I have a dream이야. 나는 꿈이 있어요. 인생은 누가 1등으로 드러나면 성공을 따지는 경기가 아니고 오히려 얼마나 의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가,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을 이제 좌우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전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성취하는가 여부로 인생의 성공 여부를 가리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표를 세우고, 어떤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심리학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얻는 어떤 뭐가 있어요. 그게 이제 행복이죠. 목표를 완수했을 때 얻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 기쁨,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이걸 보고 이제 행복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분의 연설 말고도 우리 애는 진짜 이건 내 말 안 듣더라. 이런 연설들을 mp3 파일로 듣고 막 듣기를 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영화 보기 하잖아요. 잠수의 용법에 따라서 영화 보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이제 듣기가 되면 이런 이제 유명한 연설, 명문장들 이런 것들 많이 들어주면 좋죠. 셰익스피어의 희곡 같은 게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언어래, 영어권에서 생산된 가장 아름다운 언어래,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성경을 제외하고 그렇다는데 이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도 굉장한 거죠. 그 네이버 검색 같은 거 잘해보시면 세계 명연설 100가지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외재적인 목표, 물질적 목표를 세우고 그걸 성취하고 거기서 1등하고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재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목표, 이런 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걸 세우고 이제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는 내 어떤 만족, 행복, 기쁨 뭐 이런 거죠. 이게 누군지 알아요? 다 알겠지? 농구사에 지금 길이 남을 인물 마이클 조던이 농구 황제. 최근에
이 마이클 조던이 비견되는 선수가 한 명 나타났죠. 대부분 뭐 조금 뜨다 말다 하는데 지금 마이애미 히트라는 그 농구팀에 가면 르브론 제임스라고 들어봤어요? 작년 미국 프로농구 리그에서 우승한 팀이 마이애미 히트인데 거기서 이제 가드로 뛰는 르브론 제임스라고 있어요. 농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 르브론 제임스가 과연 마이클 조던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가지고 늘 논쟁하고 있죠. 그분 뛰어난 선수인데 아직 2% 부족하다는 게 대부분 지배적 견해죠. 그 정도로 뛰어난데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이 한 말이 참 이 자서전에서 나온 말인데 잘 한번 읽어봤어요. 우리는 막 마이클 조던이 막 평균 그 슛 성공률이 얼마고 뭐 어떤 대회에서 결정적일 때마다 활약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어쩌고 이것만 이제 알고 있는데 반대로 마이클 조던은 뭐라고 나누는가 하면 나는 지금까지 9,000번도 넘게 슛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나는 지금까지 300번도 넘게 경기에서 졌다. 동료들의 믿음을 배반하고 결정적인 슈팅을 26번이나 실패했다. 나는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자기가 성공한 이유예요. 별로 반응이 없는데 난 이거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야, 그렇구나. 실패가 오늘의 나를 만드는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식상한 말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막 따갑도록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막상 인생에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이러면 그 생각이 안 나요. 실패가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구나. 이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저는 이 말 딱 들으니까 이게 내하고 똑같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려움을 겪을수록 오히려 그 어려움이 자기 인생의 자양분이 되는 거죠. 어떨 때? 목표가 내재적인 것일 때. 목표가 물질적인 것이면요 사업 망하면 끝이라. 그죠? 근데 목표가 내재적인 것이 되면 인격적인 것이 목표가 되면 내 실패가 오히려 나를 더 그런 사람으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이 마이클 조던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자기는 어떤 이렇게 위대한 농구 선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적이 없다는 거라. 단지 자기 앞에 주어진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을 뿐이다. 이렇게. 이 사람 모르겠지 정말. 엄마들에 대한 상식을 테스트. 자, 저 모자 쓴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 네, 커피는 쏜다. 모르지? 이 아이들은요 아프리카 잠비아 아이들이고요. 저 모자 쓴 요하고 여기는 부부야. 누군지 알아요? 모르지? 지금 미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투수 유현진이가 있는 LA 다저스의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라는 야구 선수예요. 투수. 내일 제가 던지게 돼 있어 지금. LA 다저스가 지금 2승 3패로 지고 있는데 유현진이 지금 잘 던져가지고 겨우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말해 2승 3패. 내일 제가 이기면 3승 3패. 그러면 이제 일요일날 유현진이 7차전 나오더라. 모르지? 이 클레이튼 커쇼가 이 유명한 야구 선수 뭔가 미국 야구사에서 길이 남는 그 50년 전에 유명한 투수 샌디 쿠펙스라고 있는데 마치 농구의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이죠. 근데 야가 그 샌디 쿠펙스가 비견된다니까. 이제 25살. 유현진보다 한 살 어려워. 미국에서 이제 그 가장 뛰어난 해마다 가장 뛰어난 투수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의 이름이 사이영상인데 이 친구 2011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지금 예약돼 있어. 너무 잘 던져가지고. 근데요 이 야구 선수로서 그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게 있어요. 이 친구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간 줄 알아요? 아까 아프리카 잠비아 신혼여행을 가서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해마다 비시즌, 시즌 끝나면 겨울에 훈련하잖아요. 어떤 애는 훈련을 거부하고 아프리카 잠비아로 간다. 거기 가서 어떤 소녀를 하나 만나는데 호프라는 이름의 소녀예요. 에이즈 환자야. 엄마 아빠가 에이즈로 다 죽었어. 이 소녀를 만나고 나서 이 커쇼의 인생이 바뀌죠.
그래서 돌아와서 그다음부터 야구를 하면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나 잡을 때마다 $500씩 자기가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스폰서들이 또 스트라이크 아웃 잡을 때마다 돈을 내고 관중들이 돈을 내고 막 이래가지고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잠비아에 지금 고아원도 짓고요. 그 고아원의 이름이 호프스 하우스인가? 그 호프라는 꼬마 하고의 인연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삶이 가능했다는 거죠. 얘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리고 품성 뭐 이런 점에서 거의 뭐 절대로 화내는 법이 없고요. 항상 웃고 유현진한테도 되게 잘해준다니까. 근데 얘가 자기는 목표를 예를 들면 뭐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잘 던지는 투수가 이렇게 목표를 잡은 적이 없대. 항상 목표가 그거예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죠. 그 자기는 이 기독교인에서 물론 그런 목표가 나오겠지만 이 잠비아에 그렇게 자기가 돈을 막 이렇게 자선하고 이렇게 해도 이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대. 그래서 얘는 결국 이 잠비아라는 땅에 자기를 행복하게 할 그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그 품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유명한 선수죠. 이 사람의 목표도 그 물질적인 성취, 보이는 어떤 이 연봉이 얼마더라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유현진이 받는 연봉은 푼돈이에요, 푼돈. 구멍가게 그 껌값. 유현진은 처음 넘어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받고 간 걸로 지금 받고 간 것이지만 야들 받는 건 대학은 잽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 목표를 세울 때 이 두 가지를 고려하래. 의미 있는 목표. 목표가 그냥 물질적 목표 이런 게 아니고 의미 있는 목표. 내가 만족과 보람을 느낄 만한 목표 이런 걸 딱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원치 않는 어떤 저런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긍정적으로 내게 일어난 사건들을 이제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딱 목표를 세우는데 참고하라는 거죠. 제가 이제 내년이라는 게 내가 영감이 하나 떠올랐는데 뭔가 하면 영화를 통해서 배우는 자녀교육. 이 자녀교육에 아주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시사하는 바 큰 영화들을 선정해가지고 재미있고 평점 높고 그럴 생각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옥토브 스카이 봤어? 본 사람? 이 네이버 평점 9점 얼마예요? 엄청 재밌어.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옛날에 이거 한번 소개했지 근데 세월간이 내 소개했잖아. 세월간이 본 사람. 그래. 세월간이가 평점이 엄청 높죠. 세월간이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뭐 하여튼 네이버 평점이요 8점 넘어가면 엄청 재밌거든. 8점 넘어가면 8.5 넘어가면 정말 막 근데 9점 넘어간다 이거는 뭐 무조건 봐야 되지. 이거는 9.2, 9.3 넘어갈 거예요. 엄청나게 재밌는 영화인데. 옥토버 스카이. 옥토버가 몇 달이지? 10월 달이죠. 어떤 소년이 하나 있는데 러시아 시골 광산에 이거 자꾸 내 러시아라 하는데 미국이라 하는 옆에 데가 있더라고. 그치? 미라고 했나? 미가 했나? 목이야. 아니지. 김미라고 계속 미국이라고 씌우더라. 나중에 미국 나사의 그 우주선 개발 프로젝트하는 나사 알죠? 나사의 유명한 연구원이 되는데 이 소년이 원래는 러시아 출신이거든. 러시아의 아주 시골에서 탄광마을에서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부모의 그 직업을 이어서 얘도 10대 때부터 탄광에서 일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항상 얘가 꿈을 가졌어요. 로켓을 만들어서 직접 쏘는 꿈. 이게 너무 재밌어서 맨날 그거 하는 거라. 퇴근하고 오면 그거 하고. 그러다 아버지가 막 다 부수고 있잖아요. 전형적인 아버지가 반대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근데도 계속 꿈을 잃지 않고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로켓 제작에 쏘고 막 이러거든. 근데 하루는 막 산불이 났잖아. 근데 산불이 난 이유가 로켓이 엉뚱한 데 날아가서 산불이 났다 이래 돼가지고 막 조사받아가 감옥에도 막 갈 뻔하고. 근데 얘들이 친구들이 막 아주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막 해가 산불이 로켓으로 인해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래가지고 혐의를 벗고 나중에 그 지방에 무슨 로켓 발사대회 같은 거 있겠죠. 거기 나가지고 1등을 했잖아. 그제서야 아버지가 이제 아들의 재능을 인정하고 아들하고 화해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그러죠. 이 친구가 나중에 결국 꿈을 이제 포기하지 않아가지고 자라서 나중에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지금 나사의 엔지니어로 일한대. 나사에서 신입 사원들을 교육하고 뭐 이런 일을 한대. 아주 감동적인 영화예요. 애들하고 보라고. 그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야 정말 장려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저절로 들어. 그 인도 영화들 보면 그렇죠. 마이 네임 이즈 칸 거기 봐도 그 굉장히 창의적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 봤어야 이야기하죠.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 아이들이 꿈꾸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고 장려하면 아이들이 정말 그 분야에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저 김여동 가서 강의를 한 3년 했잖아요. 김여동 한돌마 동안 강의를 3년 했는데 그 김여동에 한번 그런 애가 있어요. 얘가 지금 과거를 갔다 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해? 곤충 채집만 하는 거야. 다른 공부 하나도 안 해. 근데 신기한 게 그 집에 엄마 아빠가 그걸 절대로 뭐락하지 않고요. 애를 두고 보는 거라. 그러니까 얘는 맨날 곤충만 쳐다보고 있고 곤충 채집만 하고 정말 기인이야 기인. 근데 최근에 내가 만나서 들어보니까 와 오가짝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이 뭘로 가요? 소위 입학 사정관 제도를 통해서 가는 거야. 어떤 한 분야의 놀라운 성취 이런 걸 이루어내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꿈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막 밟고 막 이러면 안 되죠. 저도 우리 명이 키우면서 그 부분에서 제일 후회해요. 제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제가 어릴 때 하여튼 황당하긴 했지만 항상 꿈이 뭐였어요? 서울법대 가는 거였거든.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못 다니고 뭐 농띠 치고 뭐 바둑도 노름하고 이런 일하고 바빠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겨우 막 미달로 경대국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 낳아가지고 내가 아이한테 아이의 꿈을 생각하지 않고 내 꿈을 아이한테 투영한 거라. 어릴 때부터 계속 세뇌를 시켰잖아. 로스쿨. 저는 서울법대 가다가 법대, 주요 법대를 다 없앴죠. 로스쿨 제도를 딱 바꿨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우리 아이한테 계속 로스쿨. 그 하는 바람에 우리 애는 지금 꿈이 없는 애가 됐죠. 미안해 죽겠어. 그냥 제 하는 데를 놔둘 걸. 괜히 내가 어릴 때부터 그걸 강조해가지고. 요즘 조금 꿈이 생겼다더라. 며칠 전에 카톡 와가지고 아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아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점 3.0이 넘으면 교환학생을 갈 거야. 애가 교환학생 간다는 꿈이 생긴 건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사준 놈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학점 3.0 넘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 3.0 넘으면 학점이 좀 좋으면 미국에 교환학생, 학점이 좀 딸리면 유럽에 교환학생 가거든. 그러니까 지가 지금 12월 초에 1월 달에 원서를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토플 성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 토플 성적을 받으려면 지가 이제 뭐 영화 본 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시험 성적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 토플 학원을 가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지금. 내가 지 손으로 영어 공부하겠다 하는 걸 내가 평생 처음 들어봐. 아빠 잘 만난 덕분에 그냥 영화나 보고 잠수도 영화하고 뭐 이랬는데 뭐 지금 웬만한 시험은 다 통과하니까 지금 자발적으로 공부할 의사가 별로 없었거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교환학생이라는 목표가 생겨가지고 그 지가 막 거기에 맞춰서 뭔가 노력하려고 몰라 안 보여 알 수 있다면 하여튼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네,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이 큰바위 얼굴이라는 영어로 내가 발음을 좀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좋은 거 씻은 작가 알죠?
나는 큰바위오그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내 강의에서 인용했지만 이게 주홍것이 쓴 작가가 쓴 작품인 줄 몰랐어. 주홍것이 다 알지.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작가가 쓴 큰바위오그라는 이야기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꼬마가 엄마에게서 이 마을에서 인디언 때부터 내려오는 전설을 들은 거예요. 이 마을에서 언젠가 우리 마을에 저 큰바위오그를 닮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제 전설을 듣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늘 그 사람을 만나기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이 마을 출신에서 교회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도 가서 만나보고요, 이 마을 출신의 정치가도 만나보고 뭐 여러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만나봤지만 큰바위오그 같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라.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성숙한 어른이 돼서 어디서 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청중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고함을 치는데, 당신이 바로 그 큰바위오그요. 진짜 감동적이죠. 그렇다고 이게 그 큰바위오그는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유명 공원에 있는 미국 역대 대통령 그 조각표. 큰바위오그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진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가장 인생에서 절망적일 때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겨우 살아났죠. 겨우 이제 이렇게 사람 구실하면서 조금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제게 목표가 생겼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야, 저 사람 진짜 진실하구나, 저 사람이 진짜 아름답구나,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내가 뭐 생각해서 든 게 아니고 그냥 그 양반 말을 듣고 있는데 내게 그 생각이 확 밀려와. 그리고 내게서 막 소름이 막, 이게 전율이라고 하죠. 전율, 소름이. 전율이 온몸에 내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우리 목사님 말씀 끝나자마자 내가 벌떡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들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미친 것 같아요,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 온몸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진실하고 아름답고 이래서 나도 할 수만 있으면 당신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남 눈치도 안 보고 나도 모르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날 이후로 내가 그게 목표가 됐는데, 내 인생 목표. 저 양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치 어니스트라는 꼬마가 자기 마을 뒷산에 있는 그 인자한 할아버지 얼굴 같은 그 큰바위오그를 보고 항상 그 사람을 만나기 꿈꾸는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닮아가기로, 내 인생의 스승을 닮아가기로 소망하게 됐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닮아가기 위해서 무슨 큰 노력을 하거나 내가 신학교로 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서 성경을 좀 공부해야 된다니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목사님 항상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오늘 하루만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마이클 조단은요, 자기는 이 위대한 농구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진 적이 없대.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기 앞에 오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그죠? 딛고 다시 한 걸음 걷고 또 실패와 좌절을 딛고 또 한 걸음 걷고, 이렇게 그냥 하루 한 걸음씩 걸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하고 비슷한 말인데, 우리 목사님 항상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보고도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막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뭐 이렇게 세계 선교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가 의미 있고 행복하게 이 살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하루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 보통 목표를 세울 때 너무 거창하고 크게, 항상 연초가 되면 다이어리 새 거 사가지고, 그것도 프랭클린 다이어리, 그래서 막 빼곡하게 막, 특히 오염들 꼼꼼하게 막 적고 이러죠. 근데 그렇게 의미고 거창하고 큰 목표가 아니라도 아주 소박한 목표죠. 오늘 하루만 내가 잘 살자. 참 희한해요. 우리 목사님 항상 사업하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사업은 처음에는 니아카한테 사가지고, 요즘은 니아카 없으니까 세발 조그만 용달차 이런 걸 사가지고 과일 같은 거, 채소 같은 거 싣고 다니면서 그렇게 파는 거다.
그렇게 해서 돈도 조금씩 모으고 또 장사 노하우도 익힌 다음에 그 결과로 이제 그 다음 뭐 커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요즘 젊은 사람들 막 유명한 브랜드 프랜차이즈 막 돈 투자해가지고 막 비싼 인테리어에 막 해가 이렇게 하니까 다 망하고 사업 노하우를 배울 길도 없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참 이상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흔히 무시하고 지나가기 쉽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지금부터 10년쯤 전에 우리 책방 선생님이 보셔야 좋은 엄마들에게 여름방학 특강을 한 번만 해달래. 그 작은 목소리였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때 특강을 한 번이고 두 번인가 했어요. 근데 엄마들 반응이 좋네. 그래가지고 어떤 엄마들 계속 듣고 싶다 한데 그 별것 아닌 거죠. 뭐 돈 생기는 일도 아니고 막 이랬어요. 근데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말이 있거든. 물론 그때 나는 뭐 우리 목사님 말 생각 안 나서도 했을 거라. 왜냐하면 내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맨날 집에서 애나 키우고 뭐 숙제나 체크하고 뭐 이렇게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으니까. 근데 그것이 내게 너무 감사해서 그때 강의를 시작했죠. 근데 진짜 성질 더러워가지고요. 강의 중간에 뭐 질문하고 이러면 내가 막 쫑커주고 막 있잖아요. 이렇게 떠들면 내가 꼭 대부분 고함 질렀을 거라. 요즘 내가 아무 말도 안 하죠. 우리 목사님 우리가 그 일요일날 예배 시간에 막 떠들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냥 자기 할 말만 해요. 그것도 그 숙제 사람 듣고 떠들 사람 떠들고 참 희한하다니까. 그걸 조금씩 이렇게 닮아갔죠. 근데 있잖아요. 그 작은 일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 처음 제가 강의를 할 때 12명 그렇지 그때 막 기수 정해가지고 우리 기념사진도 찍고 이랬거든. 한 기 2달 이래가지고 근데 제 처음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요 칸막이 뒤에 보셨지 칸막이 뒤에서 12명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물론 뭐 지금 내가 굉장한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요.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온데 다 불려다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온데 다 불려다니고 뭐 이런 것도 외형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진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많이 행복해졌죠. 성숙해졌죠. 어머니들이 행복하려고 오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내가 행복하려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는 소중한 가치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은 뭐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싫어하고 이렇겠지만 저는 하여튼 제가 제일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그게 작은 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떼어왔는데 시간이 흘러 세월이 흘러서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들한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오늘 하루만 살아라. 우리가 막 오랫동안 살 것처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 사는 것은 오늘 하루만 사는 거라. 우리는 근데 다 미래에 속아가지고 오지 않은 미래 만나본 사람 있어요. 미래는 아무도 못 만난다. 항상 우리가 오늘을 사는 거죠. 근데 아이들 키우면서도 먼 미래를 생각해서 엄마가 다 니 잘 되라고 지금 패는 거야. 그래, 먼 미래 잘 되라고 오늘 매일 내가 애를 패고 있어. 어떻게 돼? 이상하죠? 그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오늘 하루만 내가 아이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오늘 하루만 내가 남편에게 감사하리라. 저 인간 뭐 매일 감사할 수는 없고 내가 오늘 하루만 감사할게. 오늘 하루만 감사해보라니까. 그러면 계속 감사하게 돼.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하루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소통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하루뿐인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몇 년 전에. 사랑은 오늘 하루뿐인 것처럼 해야 되죠. 학습은 평생 남은 것처럼 해도 돼요. 아직 세월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해도 되고. 아까 우리 고3짜리 아이한테 제가 격려하는 것처럼. 대학 들어가서 정신 차려서 열심히 살아도 되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요. 오늘이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잘 안 온다니까. 오늘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일이 또 오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하우죠. 목표를, 꿈을 거창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목표를 저처럼 이렇게 잡아요. 오늘 하루만 잘 살자. 오늘 하루만 싸우지 말자. 아이고 내가 1년 내내 저 남편이랑 안 싸운다. 이건 너무 어렵죠. 안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만 안 싸우는 거 이건 가능하다니까.
우리 형이, 우리 어머니가 실명했어요. 갑자기 실명했죠. 신경이 거기서 우리 형도 모르는, 그러니까 뭐 온갖 책 찾아보니까 뭐 알려지지 않는 바이러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 형도 답답하지만 뭐 갑자기 눈을 실명하게 되면 우리 어머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눈을 실명하고 나면 교회를 못 가는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도. 그래서 우리 엄마가 뭐 초기에는 이제 이 절망에서 휩싸여가지고 형한테 하소연한 거예요. 상근아, 내가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까 우리 형이 막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저 얼마나 답답하겠는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우리 형도 고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이 딱 생각나가지고 우리 형이 엄마한테 가서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남은 인생을 계속 내가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채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참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한테 늘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오늘 하루만 사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내가 이 안 보이는 눈으로 내가 오랫동안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 답답할 텐데 오늘 하루만 버티자. 내가 오늘 하루만 살자. 이렇게 한번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이렇게 형이 엄마한테 조언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어머니가 그 말에 아멘하고 형의 말을 받아들인 거죠. 아, 그래.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가 이 두 번으로 남은 평생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너무 아찔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생각을 바꿨어요. 관점을 바꾼 거죠. 그래, 내가 오늘 하루만 살자. 오늘 하루 내가 앞이 안 보이더라도 오늘 하루 사는 거는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엄마가. 그 용기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명상일기에도 쓰고만 했지만 제 카스에도 있죠. 우리 엄마 실명하는 과정을 우리 엄마가 직접 쓴 명상일기였어요. 두 눈이 완전히 멀기 전에. 눈이 멀기 전에도 진짜 감동적이었는데 두 눈이 머시고 나서도 목사님 병문안하고 오면요. 우리 어머니가 담대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위로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내 인생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관점이 탁 바뀌는 거죠. 오늘 하루만 살자. 이렇게. 내가 처한 환경이나 이거 우리 애들 중에도 어려운 일들을 겪는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노 싶죠. 그러나 오늘 하루만 내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오늘 하루만 아이와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딱 바꿔봐요. 그러면 내가 넉넉하게 살 수 있다. 저는 뭐 꾸야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내가 남자로 그래도 명칭이 남자잖아요. 근데 내가 한 번도 우리 와이프한테 월급 봉투를 갖다 본 적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월급 안 받고 사업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아, 내가 평생을 실업자로 살면서 마누라 눈치 보고 산다.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차라리 쫓겨나는 게 낫지. 근데 이상하게 내 인생의 큰 바위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고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목표 이걸 세우고 내가 그걸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건 가능하더라고. 다른 건 모르는 능력이 없으니까 성격이 저는 뭐 직장생활 하는 성격이 아닌가 봐. 하여튼 근데 내가 의미 있는 목표를 세웠어요. 내가 저 사람처럼 진실하게 저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죠. 이 목표를 세우니까 이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흐를수록 나도 이렇게 옛날 그 절망적인 사람이 지금은 중간중간에 칭찬도 듣고 우리 와이프 친구들도 아, 성도시 신기하다 하고 중후하게 늙어가니까 우리 와이프 친구 중에 하나는 또 제가 너무 솔직해서 좋다는 우리 와이프 친구가 있어. 이번에도 계약금을 1,000만 원 더 돌라 했잖아. 내게 1,000만 원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 퇴근하면 이야기하려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와이프가 안 들어오고 차는 들어왔어.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띵동 하면서. 그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야 되잖아. 안 올라오는 거야. 분명히 이런 데 어떤 데인 줄 알아요? 자기 친구하고 약속을 해서 띠아무에 앉아있는 거야. 근데 띠아무로 전화했지. 아니나 다를까 딱 자기 친구 차 살 때 그 1,000만 원 보태줬다는 우리 와이프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하고 딱 앉아있는 거야. 근데 잘 됐다 하면 야, 그 최민아 선생님한테 돈 1,000만 원 빌려 연락해라. 그간에 최민아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박형석 선생님 남편은 최면가들이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부끄러워하거나 뭐 보통 뭐 자존심이 있으면 그게 자존심 상해서 말을 못 하잖아요. 잘.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저는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늘 은혜 받는 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고 살죠. 인생이 원래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숨 쉬는 것도 다 은혜예요. 어느 날 내가 숨 못 쉬게 돼봐. 내가 숨 쉬고 사는 것 같죠? 내 힘으로 흡파를 막 움직여가지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생명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숨 쉬는 거라. 어느 날 내가 숨 쉴 힘이 없어진다니까.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은혜죠. 먹고 사는 것도 은혜고. 남편이 돈 안 벌어봐. 무슨 재질 먹고 사는데. 내가 공헌하는 건 물론 있지만, 살림도 하고 애도 키우고 있지만, 그건 차치하고, 일단 남편이 수고해서 돈 벌으면 여기에 딱 주목해봐요. 그러면 이게 남편 은혜예요. 그걸 상계처리 하나 하지 말고 계산해가지고. 상계처리 무슨 말인지 알죠? 내 과실과 상대방의 과실을 계산해가 퍼센트 따져가지고, 뭐 우리 각자 차고 치자 하고, 이게 이제 민법 용어로 상계한다 그러면 상계처리. 서로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수고를 상계 처리하면 안 돼요. 그럼 절대로 감사가 없어. 남편의 수고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또 내 헌신에 대해서 남편이 감사하고 이래야 되죠. 이게 정상적인 거지. 상계하고 나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죠. 당연한 것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당연한데 이상하게 내게 행복이 없어.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요. 오늘 하루만 내가 잘 살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목표, 꿈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이걸 현실 안에서 내가 살아내는 법이에요, 이게.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두렵고,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건 저처럼 이런 목표를 세우면 더 좋고요. 이건요, 내가 아무리 늙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명한 예수의 제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말해놨어요. 우리 육신은 갈수록 후패져 가지만, 내 영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영이란 말, 우리 속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 육신은 갈수록 이제 후패져 가죠. 엄마들 보니까. 25 다 지났죠. 여자 나이 23, 24, 25 전성기래. 남자는 27, 28, 29, 이때가 전성기고. 그거로는 이제 시들어져 가는 거야. 옷도 시들고, 잎은 떨어지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우리가 늘 새로워질 수 있어요. 저를 한번 자세히 지켜보라니까. 10년 전에 제가 강의할 때하고요. 지금하고 내가 내 얼굴 표정을 봐도 내가 감동한다니까. 강의 갔다 오면 동영상 찍잖아요. 내가 가끔 들어가서 보거든. 그럼 내 얼굴 표정이 어떻게 저렇게 부드럽고 인자한지.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아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놀랐다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목표로 해보라고요. 옛날에 내가 속물적이었는데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 이걸 목표로 하면 이건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다른 외재적인 목표, 물질적인 목표, 이건요 한계가 있어요. 건강을 목표로 삼는다. 이건 죽었다 깨나도 이룰 수 없는 목표죠. 왜냐하면 젊을 때는 건강하지만 나이 들면 건강을 잃으니까 이게 인생의 정해진 길이에요.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걸 내가 극복하겠다고 막 60 넘어가지고도 막 아령하고 역도하고 막 위치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아니 이건 꼴불견. 아내가 남편이 왜 해외 출장 갔다 간 사이에 막 아령하고 육체미 보디빌딩하고 이래가 막 근육 막 키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남자들 뭘 좋아한다고? 여성스러운 여자 같은 여자를 좋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괜히 남성화되는 거 이건 아니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 남자다운 남자 좋아하잖아. 그러면 홍석천 같은 남자 좋아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자기만큼 사는 거죠. 여자는 여자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인생은 인생으로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점점 잃어져 가고 이건 당연한 거라. 이건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막 이기겠다고 막 물론 산책하고 이래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 그거 말고 그 거스르는 것 있잖아요. 그건 이제 무리한 거죠.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만 내가
가족과 소통하고 살겠다.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내가 남편에게 감사하죠. 상기에 처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굉장히 거창하다 뭐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 세계적인 스타들, 성공한 사람들 책에는 주로 이런 사람들 이야기만 나오지만, 그죠? 그런 사람들도 원래 뭐 그렇게 될 줄 알고 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슛 던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뭐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강의할 줄 알았어요. 진짜 몰랐다니까. 근데 최 선생님 시키는 대로 내가 했거든.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했죠. 말을 잘 들어야 돼. 저는 최 선생님 강의 하락하면 하고 방학 때 시락하면 쉬고 요거 계속 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최 선생님이 자꾸 어디 소문 내고 막 엄마들이 소문 내고 내가 뭐 돌아다니면서 명함 돌리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 숙기도 없고 준비하고 이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작은 것이 모여서 내 인생을 이루는 거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이걸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